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치신문TV 대담. 오늘 사회를 맡은 김형성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이니업의 정영준 쌤이시고요. 직접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건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의사 정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이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주제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있는 일이긴 한데 의사 공급의 문제 때문에 좀 소아과도 난리고 예. 응급실 얘기는 오래됐고 예. 강원도 가면 자동차 천천히 몰아라 응급실 갈 수 없으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의사 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알고알고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전문가분 모시고 이야기 듣는 자리 갖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릴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시지만 지금은 답이 한쪽으로 좀 정해진 것 같긴 한데 의사 수가 우리는 지금 국민 대비해서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이게 이제 주관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 언론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희 제일 많이 보는 게 OECD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균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OECD 국가들 중에 좀 이제 사는 국가들 중에 이제 의사가 좀 부족한 나라, 그러니까 좀 적은 나라가 미국하고 일본이 좀 적습니다. 근데 일본하고 비교를 해도 저희가 조금 더 작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한국은 그 의사 수에 한의사 선생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수술을 하는 진료과라든지 아니면 응급 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의사 선생님들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의사의 수는 훨씬 더 적다고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의사 수를 늘리는 것 때문에 의협에서는 이제 파업 얘기도 나오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의사들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의사 증가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가요? 제가 그 논리를 다 대변해 주기는 어렵지만, 일단 첫 번째로 한국이 일단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의사 증가율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빠른 나라인 건 맞습니다. 워낙에 이 의사가 적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6만 명에서 한 12만 명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배가 된 거의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임상 현장에 있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20년 동안 2배가 됐는데 왜 응급실을 뺑뺑이 더 심해지고 소아과 오픈런 더 심해지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건 배치 문제다 이렇게 이제 끌고 가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이야기에는 맹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한국이 이제 그 사이에 상당히 고령화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병의원 이용은 65세 이상이 사실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90%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리고 또 필수적인 서비스와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이런 서비스들입니다. 근골격 질환 치료라든지 근데 65세 이상부터는 사실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감염 질환 폐렴이라든지 아니면은 양측 무릎 인공 관절 치환술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심근경색에 준하는 뇌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병원을 많이 이용하게 되고 의사가 많이 필요한 그런 진료를 하게 되는데, 이제 2000년에 비해서 이제 2020년 됐을 때 저희는 특히나 2025년이 되면은 거의 초고령 사회로 지금 진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 국가인데, 노인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사실은 그 논리적으로 좀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역의 의사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의사협회나 일반 임상 의사들은 지역에서 지금 수가가 낮고 대우가 좋지 않으니까 거기에 이제 의사들이 많이 안 가기 때문에 지역의 의사들 부족한 거니까 우선적으로 대우를 잘해주기 위해서 이제 수가를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그곳에 이제 어떤 의사들에 대한 처우를 다른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충을 해준다든지 이런 걸 이제 요구하면서 그것부터 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의사 수와 관련돼 있는 논의에서 배치 문제는 빠질 수는 없는 이야기지만 의사 수 이야기만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의사들이 충분하다라는 주장을 하기에는 이런 논리들이 상당히 빈약한 것이 사실이죠. 그럼 의협에서도 의사 수가 충분하다 이런 주장을 지금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는 상황인 거네요. 그러면 인정하는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기억을 해보시면 2020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의대 정원 당시에 400명 늘린다고 했을 때, 그 당시 이제 그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이 증가율만 가지고 우리가 2025년이 되면 OECD 평균 따라잡는다고 하는 그런 그 수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착시해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할 때까지만 해도 자신 있게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
워낙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검증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의사가 뭐 많아질 거다, 많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특히 한의사 숫자가 여기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장을 서슴지 않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제 너무 이제 정보가 다 이제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의사협회의 어떤 방향성이라는 거는 당연히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의사들이 한국 특히나 의사들이 개원이가 되게 많은 나라거든요. 지금 개원이가 한 5만 명에 육박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시장에서 경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 문제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개원이들의 어떤 회비로 운영되는 의사협회이기 때문에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이거나 뭐 싸우지 않는다면은 회원들의 이해관계랑 상충돼서 아마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닐까? 이 정도가 제가 뭐 합리적으로 그나마 변명다운 변명이라면 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간단히 또 지나가면서 드는 생각인데 의사가 부족하고 뽑기 힘들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외과라든가 뭐 심장외과라든가 수학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서는 의대생을 늘리면 그래도 숫자가 늘어나니까 자기네 필수한 그 인력을 좀 더 보충하는데 좀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의사 사회에서도 뭐 의대생 수를 늘리는 거에 찬성하는 뭐 그룹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되게 분명합니다. 병원은 의사를 늘리고 싶어하죠. 병원은 늘리고. 예, 왜냐하면 병원들은 지금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필요하고, 그다음 지금 현재 이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사실은 병원이거든요. 저희가 뭐 의원급에서 지금 의사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산업 예비군 전략으로 이제 많이 늘리는 걸 무조건 지지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경향성을 이 정부가 이제 이용을 해서 사실 수요 조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요 조사했더니 뭐 연 거의 뭐 2,000명에서 3,000명 거의 2배 가량을 더 늘려달라고 각 이제 병원들마다 의과대학마다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병원장님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다 의사가 지금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약간 그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게, 첫 번째로 이제 그런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이제 늘어나는 시점이 지금 의사를 늘려도 다들 아시겠지만 전문의를 만약에 고용하는 문제라면 10년이 넘어가는 거고요. 이제 뭐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이라고 하더라도 6, 7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사이에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숫자와 관련해 가지고 숫자가 적다 많다 논의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어쨌든 이 숫자라는 거는 저희가 수급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느 정도 숫자를 가져가는 건데, 그러면 과연 이 수급 계획이 있느냐? 지금 이 정부의 어떤 의료 공급 수급 계획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 숫자라는 거는 애초부터가 상수가 아니고 변수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뭐 유럽식으로 만약에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은 병원급에서도 뭐 훨씬 더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이제 용인할 수 있는 어떤 자원 배분을 한다고 하면 의사가 엄청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같은 구조에서만 이야기한다고 하면 수급 계획 자체가 사실은 어떤 식으로 계획될지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지금 논의 중인 의사 숫자와 관련돼 있는 이야기들은 저는 좀 약간 허수아비 싸움 비슷하게 지금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먼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사 수급을 좀 늘리기 위한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으로 들어가면 원장님 얘기가 좀 복잡해지고 항상 그렇기 때문에 듣는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단순하게 받아들이기가 항상 쉬웠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대안 부분을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아주 좀 단순한 우리가 인터넷 게시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어쨌든 뭐 의사 수를 현재 상태 시스템에서 그냥 과도하게 늘리기만 해서는 뭐 과잉 진료라든가 이런 상업 진료가 좀 더 강화될 것이고 모두가 수도권에 개업하게 될 것이니까 악화시키는 문제들이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뭐 필수 인력 부분은 계속해서 부족할 것이고 이런 뭐 주장을 하는 건 이해는 하는데, 뭐 어차피 복잡한 대안 부분은 의협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저렇게 강력하게 또 파업을 하고 실제적으로 뭐 사람들이 또 죽어가고 그러면 또 정부에서는 또 어쩔 수 없이 타협안을 내놓고 해서 정당해 보이는 대안이 안 될 거면 그냥
우리가 좀 더 고생을 하더라도 절대 수를 늘리면 결국은 시장 논리에 의해서 과잉 공급에 의해서 상업화는 어느 정도 잦아지는 시점이 올 것이고 그다음에 필수 의료라든가 아니면 지방에 필요한 인력들도 갈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좀 과격한 주장을 펼치시는 분들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그 최근에 이제 그 국감 때도 논란이 된 그 낙수 의사 이야기인데 그렇죠. 예, 듣는 그 정말 수술외과나 흉부외과 선생님들은 엄청 기분 나쁜 이야기죠. 사실 저는 본인들은 이제 뜻한 바 있어가지고 그런 일을 했는데 이게 뭔가 이제 피부 성형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이제 편한 진료과 못 가고 이제 결국은 낙수 효과로 거기 갔다 이런 낙인을 찍었으니까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고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프레임 자체가 지금 저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식의 접근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논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큰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의사들이 지금 숫자가 적어서 사실은 안락한 거를 추구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다 아시는 거지만 의치 한약수 순서로 지금 뭐 서울대 공대보다도 지금 입시 성적이 좋고 의대반 같은 경우는 뭐 초등학교 때도 이 의대반을 만들고 그럼 이렇게까지 의대 쏠림이 심해진 이 구조적인 문제가 여기 무엇이냐는 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다 아시는 내용대로 다른 이제 뭐 저희가 공대를 나온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의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과 달리 더 급락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다 몰린다는 건데 그렇게 몰렸을 때 여기 오는 일군의 의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게 내가 사람들을 잘 진료를 해야지 나 수술과 가야지 뭔가 뜻한 슈바이처 같이 살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 자체가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제가 봤을 때 3,000명을 4,000명을 늘리고 4,000명 5,000명 늘려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어차피 그 안에서 다수인 마당에 만약에 만약에 그 공급의 통제 수단이나 공급 계획이 없다는 전제하에 간다면은 실제로 그런 진료과로 갈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뭐 해외 사례나 그런 게 있을까요? 이런 비슷한? 일단 저는 이제 제일 한국의 이제 진료 형태나 어떤 공급 형태랑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일본을 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일본이 지금 한국보다 조금 이사가 많은 수준이거든요. 근데도 일본에서 의대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진료과를 할 건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내과고요. 일본도 고령화 엄청 진행했잖아요. 근데 다음이 소아과입니다. 그 다음이 가정의학과고요. 일본은 성형외과나 피부과는 거의 뭐 제가 재활의학과 의사인데 재활의학과는 그 2015년에 일본 의사회에서 그 의대생들 대상으로 한 공식 설문조사 기록을 보면 0.3%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사를 기껏 해가지고 내가 왜 이런 뭐 서비스 파트라고 저희 흔히 이야기하는 중환도 보지 못하고 실제로 이제 진료 영역에서는 그럼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도 의대 성적이 좋고 다 한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공급 구조상 첫 번째로 지역 의대들이 강력합니다. 옛날 이제 제국주의 시절에 제국 의대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의대를 졸업하면 지역에 대부분 다 있죠. 다 도쿄 가서 개원하고 그러지 않죠. 지금도 일본의 도쿄대병원에 왜냐면 오사카에 있는 사람이 오사카대병원 가고 교토에 있는 사람이 교토대병원 가지 거기서 신간센 타고 도쿄대병원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한국같이 수도권의 빅5에 다 몰리는 것 자체가 없어요. 일단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개원도 일본 그 지역 의사회에 일정 정도의 통제 수준 하에 있거든요. 그냥 제가 하고 싶다고 그냥 옆에 내과 있는데 바로 옆 건물에 내과 개원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의사회에 가가지고 그거는 어느 정도 조율을 해가지고 은퇴하시는 선생님이 있는 곳이나 새로 지은 아파트가 있는 곳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의사사회 안에 어느 정도의 그 통제가 있고 근데 그거보다 가장 결정적으로 차이점은 일본은 비급여가 없잖아요. 일본은 혼합진료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과나 성형외과 의사를 한다는 뜻은 일본의 건강보험인 개보험하고 계약을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일본은 이제 건강보험 당연지원제가 아니고 그 계약제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의사사회 안에서 사실은 넌 돈 벌려고 그냥 계약 안 하고 일반적인 환자는 보지 않고 그냥 다른 서비스만 하겠다는 거지라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그 의사들을 존경하지를 않고 의사사회 안에서 이제 아웃사이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벗어난 그러니까 의사는
일단은 뭐 우리 이제 의사 사회 내에서 약간 좀 이렇게 열외인 사람처럼 이제 취급이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겠죠. 케어보험이라는 게. 금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혼합진료 잠깐 예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합진료라는 게 뭐냐면은 혼합진료가 우리는 이제 혼합진료가 되는 나라잖아요. 저희는 건강보험 진료와 건강보험 외 진료를 동일 환자한테 동일 진료 시간에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재활의학과에서 기본적인 물리치료나 주사치료와 함께 뭐 도수치료라든가 영양제라든가 체충격파 같은 비급여 진료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일본은 그게 안 됩니다. 일본은 건강보험 진료를 하면 비급여 진료를 섞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혼합진료가 안 된다는 뜻인데. 비타민 주사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1950년대 일본 의료 공급에서 구축되어 있는 어떤 전통이 이게 법리적으로도 일부 남아 있긴 한데 이건 전통적인 부분입니다. 그 전통이 의사사회 안에 아주 이제 고착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냥 하루에 그 진료를 할 때 비급여를 섞지 않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냥 비급여를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비급여를 할 생각이면 별도로 비급여만 하는 의원을 차리는 것이죠. 전혀 그 생각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일본에서는 의료 서비스에서 이렇게 수익성 있는 것들이 잘 구축이 안 된다고 해서 2010년에 아베가 한국이나 저런 다른 나라들, 미국 같은 나라처럼 비급여 할 수 있게 혼합진료 허용해 주겠다고 했을 때 일본 의사회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문제가 이제 일본의 의사들에게는 대단한 자존심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거가 있고 국민들한테 제공해야 된다고 하면 의사협회 안에 있는 학회들이 나서서 그걸 또 급여를 빨리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예를 들면 전립선암이나 갑상선암은 로봇 수술을 하는 게 급여가 됩니다. 근거가 있으면.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건 안 되면서 엉뚱한 뭐 다른 암들도 다 로봇 수술을 비급여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상당히 공급이 그 전문가들의 자율성,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율성에 기초를 하면서도 거꾸로 수익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율적 규제를 하면서 혼합진료를 금지했기 때문에 내과라든가 외과라든가 아까 얘기한 소아과라든가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내외산소 같은 핵심과들을 학생들이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그런 정도의 어떤 공급에서의 공익성과 공공성, 건강보험 중심 진료에 대한 투자를 해줘야 사실은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계획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특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대통령이 나서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포퓰리즘이라서 앞으로 안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긴축 이야기를 꺼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지역에 있는 공공의료기관들 본인의 공약이었던 울산의료원도 지금 설립을 하지 않는 걸로 지금 했고 여타 공공의료기관들 지금 코로나 진료 때문에 손실보상금 지금 거의 1,000억 원 이상 지금 임금 체불되고 하는 상황에서도 거기에 대한 예산 지금 삭감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두 가지 신호를 종합한다고 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낙수 의사는 사실 뭐 웬만큼 의사 늘려가지고 10년 있다가 그거에 뭐 갈 가능성이 없다면 이제 지금 이 어떤 구조적인 상황에서의 의사수 논의라는 거는 저는 좀 약간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진단할 수 있고 일본의 경우는 근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랑 거의 비슷하고 우리가 일본 식민지를 겪었기 때문에 약간 이 공급 구조나 지불제도도 비슷하고 개원 자율성도 있고 한데 일본 같은 수준의 어떤 자율적 전문가적 규제를 우리도 이제 도입하지 않으면은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케이스죠.